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전자 원자인 수소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포텐셜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다전자 원자 시스템인 전자 두 개가 있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의 위치를 R1이라 하고 두 번째 전자의 위치를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파동함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R1과 R2는 각각 3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의 독립변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던 방식대로 이 파동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첫 번째 전자의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함수를 두 번째 전자의 오비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근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근사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지만 다전자 원자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파동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근사가 되겠습니다. 왜 근사가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두 전자 사이에 청력이 발생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력이 없었다면은 이건 근사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엄밀한 방정식이 되겠지만 두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근사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동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빨간색 부분이고 두 번째 전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썼습니다. 형태는 다 똑같은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이 첫 번째 파동함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의 분포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V1, R1은 이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인데 이 포텐셜은 두 가지 항의 합입니다. 첫 번째는 핵에 의한 인력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두 번째 전자와의 청력에 의한 항이 요 V1, R1에 들어갈 것입니다. 핵의 인력에 가는 것은 핵이 원점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전자와의 청력항이 됩니다. 두 번째 전자와의 청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의 공간적인 분포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전자의 공간적인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어떤 파동함수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구해야 하고 첫 번째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어떤 파동함수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두 번째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가 어떤 파동함수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두 번째 전자가 어떤 파동함수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로 그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은 거죠. 두 번째 전자가 이런 파동함수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첫 번째 전제 파동함수를 구하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파란색 부분,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자가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 첫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죠.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왜냐면은 이 파동함수는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가 얘라고 가정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얘가 나오겠죠? 그거를 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풉니다. 그럼 또 다른 파동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또 풀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나오면 다시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이제 또 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런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산 양자화학에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끝내야 되겠죠? 언제 끝나냐면은 얘하고 얘에서 또 다른 것을 구했을 때 얘하고 얘 쌍이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끝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화학에서는 이 차이가 얼마가 될 때 계산을 끝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계산화학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비해서 변하는 양이 작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계산을 끝이게 되고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파동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줘서 다전자 원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하트리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계산학에서 주로 쓰는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가 느끼고 있는 이제 포텐셜을 알아야 하는데, 그 포텐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전자들의 분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다른 전자와의 청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들에 의한 분포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 포텐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텐셜을 보통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 식은 그냥 쿨롱 포텐셜인데요. 쿨롱 포텐셜에서 핵전화가 뭐로 바뀐 거냐면은 U 핵전화로 바뀐 형태를 띈 함수를 보통 여기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전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보통 원자를 이런 시스템으로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두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들어갈 것이고, 녹색 전자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청력이 또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핵 전하와의 인력과 다른 전자 사이의 청력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쿨롱 포텐셜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 실제 핵 전하가 가지고 있는 G에서 요 파란색 전자들과 녹색 전자들과 파란색 전자들이 이 핵을 둘러싸서 이 전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핵전하는 유핵전하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둘러싸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통 쉴딩 콘스탄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 유핵전하를 이용을 해서 다른 전자와의 청력을 표현해 주는 방법으로 전자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서는 뭘 고려해야 하냐면은 다른 전자와의 청력을 고려해 줘야 하고, 그 청력을 간단하게 유효핵전화라는 파라미터 안에 다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본의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5.67이라는 거죠. 원래 핵전화는 6인데 그거보다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전자의 반발력이 고려돼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카본이지만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전자는 핵 주위에서 가까이서 돌기 때문에 핵을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실제 전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그 안쪽에 있는 껍질에 의해서 완전히 차폐가 당하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같은 주양자수라고 하더라도 s오비탈에 있느냐 p오비탈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핵전화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s오비탈에 있는 유핵전화가 p오비탈에 있는 유핵전화보다 더 큽니다. 옥시전도 마찬가지고 플로린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다음 같은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 오비탈을 배웠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은 s 오비탈의 레디얼 펑션이고, 아래쪽 그림은 p 오비탈의 레디얼 펑션입니다.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레디얼 펑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r = 0에서의 값인데요. p 오비탈은 r = 0에서의 레디얼 펑션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s 오비탈은 r = 0일 때도 제로가 아닌 값을 갖습니다. 모든 경우에 s가 0이 돼도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게 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s 오비탈인 경우에는 핵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거죠. 핵건지에서 발견될 확률이 p 오비탈에 비해서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주양자수라고 하더라도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p 오비탈에 비해서 핵 가까이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더 크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식은 아니고 실험식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얻어낸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곤의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유핵전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곤의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전자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NN, NN-1, NN-2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NN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레벨 있죠. n번째 레벨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NN이라고 부릅니다. NN은 몇 개가 될 것이냐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는 3s2, 3p6니까 이게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N-1은 뭐냐면은 그 껍질보다 하나 안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케이스에는 2s2, 2p6니까 얘도 이제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N-2는 그거보다 하나 더 안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를 얘기하고, 그것은 1s2니까 이제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 1.00, 0.86, 0.35는 각각 쉴딩 콘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쉴딩 콘스탄트가 1.00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봤을 때 그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는 핵을 완전히 차폐시킬 수가 있다는 데, 1.00은 뭐냐면은 100%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껍질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핵에서 가까이서 회전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핵전화를 완전히 차폐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차폐 효율이 100%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쪽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차폐율은 86%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얘보다는 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100% 차폐시키지는 못하고 한 86% 차폐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도 차폐시킬 수가 있는데 그 차폐율은 많이 떨어져서 35%만이 차폐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왜 NN에다가 빼기 2를 해주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은 빼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8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을 구할 때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7개가 차폐시키는 효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핵전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6.6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험식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유핵전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유핵전하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 유핵전을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전자 원자와 다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단전자인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같으면은 S오비탈하고 P오비탈,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지만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와의 청력 때문에 부양자 수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결정이 되면은 파울리의 원칙과 훈투의 룰을 이용을 해서 전자를 이제 차례대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주어진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파울리의 법칙과 훈투의 룰을 이용해서 전자를 차례대로 배치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 2s 오비탈의 전자 하나 들어가고 베릴륨에는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고 베릴륨에는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카본에 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는데 훈투 룰에 의하면은 비어있는 오비탈에 들어가고 그 스핀의 방향은 처음 들어갔던 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훈투 룰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를 채워넣게 됩니다. 전자를 채워넣게 되면 우리가 크게 원소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튬, 붕소, 카본 같은 것들은 쌍을 이루지 못하는 원소들이고요. 그런 것들의 자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마그네틱하다라고 부르고요. 헬륨이라든지 베릴륨 같이 그 쌍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그 자기적인 성질이 다이아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은 자석에 갖다 대면은 인력을 느끼는 원소들이고요. 다이아마그네틱한 것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약한 청력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파라마그네틱 한 원소가 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를 갖고 있는 원소가 왜 파라마그네틱하냐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가군동량을 갖고 회전하고 있는 전하를 띤 입자들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핀 가군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전자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마그네틱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업스핀이나 다운스핀이 각각 작은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업스핀, 다운스핀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 자장의 방향이 완전히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을 순서대로 채워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채워지는 오비탈은 이제 d오비탈이 되고 d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원소들을 전위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전위금속 원소에서 주의할 것은 s오비탈하고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까워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특이할 사항입니다. 먼저 포타슘의 전자 배치는 4s1, 칼슘은 4s2, 스칸디움은 4s2, 3d1이기 때문에 이 결과로만 봐서는 s오비탈보다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전자 배치를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칸디움 플러스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로는 d 오비탈의 전자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s 오비탈의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에너지 준위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오비탈과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타슘과 칼슘인 경우에는 S오비탈의 준위가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반면에 스칸디움은 거꾸로 S오비탈의 준위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스칸디움 플러스가 왜 S오비탈에서 떨어져 나가는지는 설명이 되는데 스칸디움의 전자 배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개의 전자가 전부 에너지 주리가 낮은 3D 오비탈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이렇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더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S 오비탈과 D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3D 오비탈과 S 오비탈의 레디얼 펑션을 보면은 평균 반지름이 D 오비탈이 작습니다. S 오비탈이 더 크죠. 다시 말하면은 3 오비탈은 협소한 공간에 분포하고 있고요. 4s 오비탈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전자가 배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자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은 3D 오비탈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전자가 원래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3D 오비탈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이미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고 3D 오비탈은 또 공간이 되게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자와의 반발력이 크다라는 거죠.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3D보단 에너지 주위가 높긴 하지만 비어있는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전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더 안전한 배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3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단 에너지 준위가 조금 높긴 하지만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여주는 주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3D 오비탈이고 4s 오비탈입니다. 3D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고 3D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은 자, S 오비탈에는 전자가 D 오비탈로 떨어졌다. 그래서 4s1하고 3D2 배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컨피규레이션하고 이 컨피규레이션 중에 에너지가 더 낮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4s1, 3D2가 에너지가 더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3D로 떨어져서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더 에너지가 낮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져서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여전히 여기, 4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여전히 여기라고 했을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더라도 이 컨피규레이션에서 이 컨피규레이션으로 바뀌더라도 4s 오비탈의 준위는 여전히 여기 있고 3D 오비탈의 에너지는 여전히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만 얘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이제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 경우에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은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여기로 가고요.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컨피규레이션이 바뀌게 되면은 4s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두 개 오비탈 에너지 주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얘가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하고 얘 컨피그레이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에너지가 더 안정하냐면은 얘가 더 에너지가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록 4S가 3D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얘가 더 안정된 에너지 준위를 안정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그냥 고정돼 있죠. 하지만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전자들이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